서울시립대학교 2차실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40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1차적으로는 지금 문단의 개수가 3문단입니다. 그런데 빈칸 완성이 세 번째 문단에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내용 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립대학교는 보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점을 차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빈칸 완성에 관련해서 세 번째 문단에 있다는 점을 활용을 하고 이 문단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23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24번에 관련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만약에 정답에 도출되지 않는다면은 남아있는 선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발췌 독해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시작점을 보게 되면은 실현이 일본에서 패닉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폭탄 실험에 관한 탄원서가 3명의 국민들 중 1명 정도로 확보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현재로서 내용일치와 관련해서 수치적인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으로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이런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대학이 가장 선호한다까지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한국 외대라고까지도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뭘로써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본 사람들이 핵에 관련해서 빈칸이라고 알려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분명히 수소폭탄에 관한 실험에 대해서 탄원서를 쓰는 것만 해도 3분의 1 정도가 그렇겠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게는 핵에 관련해서 뭐가 있다? 공포가 있다라고 처음에 떠오를 수 있죠. 자, 그런데 1번과 2번과 4번에 관련된 표현은 특히나 2번의 중독이라는 표현도 물론 부정적인 의미의 중독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공부에 중독되었다. 부정적인가요? 수험생이 공부에 중독되었다. 너무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도 쓸 수 있겠죠.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독이란 단어와는 좀 거리가 멀다. 지금은 알러지, 그러니까 알러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표현이 나와죠. 특히 우리가 알레르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표현은 반감, 혐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조를 비추어 본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3번의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정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 주제문이 있어서 주제가 잡히고 그랬더라면은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내용 일치를 위해서 이 문단까지를 읽기로 했기 때문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일본의 영화 감독이 고질라를 출시한 거예요. 이 생물은 뭘로 변이가 된 겁니까? 지금 미국의 원자폭탄에 관한 그 무기로부터 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폭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이제 자연이 복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감독이 이야기한 거죠. 자, 이 고질라가 숨을 쉬면은 방사선이 나와요. 그리고 저해산 특수효과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랬는데 이게 지금은 우스꽝스러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랬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밑줄 긋는 이유가 요 표현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 때문에 제가 지금 밑줄을 긋는 겁니까? 바로 이 표현 때문이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영화를 정말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흑백 논리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저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적인 부분과 두 번째는 흑백 논리에 관련해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죠. 자, 고질라라는 일본의 영화가 국제적인 관众, 그러니까 전 세계 관중들로부터는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특수효과 때문에
그럴 때 이제 1번에 관련된 단어가 캠피라는 단어와 같은 부분이겠구나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일단 2번은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읽을 수 있겠죠. 왜? 일본의 청중들은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고질라의 정치적 메시지에 침묵으로. 침묵이라는 것 자체는 괜찮긴 하나 지금 일본인들이 슬프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반감을 표현하는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에 관련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과 2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이 A, B번에 관련해서 다음 문장에서 이어지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결국에는 첫 번째 단락을 봤었는데 왜 봤었는지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는 그리고 또 26번에 내용일치가 또 나왔죠. 자, 우리가 내용일치에서는 무의식적인 사고와 의식적 사고를 통해서 이 글은 의식적 사고와 무의식적 사고에 관한 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번, B번에 관련해서 이 지점부터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를 1차적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작점부터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풍경과의 접촉은 숭고함을 이제 더 높여주는 느낌을 만든대요. 그리고 또 이런 훌륭한 통찰력과의 접근을 하게 돼버리면은 기쁨을 주는 동시에 이런 불공정함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분노감을 만든대요. 각각의 빈칸은 이럴 때 쓰이는 부분은 각각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받아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 문장에 관련해서 나올 필요가 있겠죠. 자, 그 표현에 관한 부분을 A번은 어디를 우리 앞 문장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이 표현은 앞 문장 거의 전체를 받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뭐다? 앞문장 전체를 받아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이 향기와 질감과 그리고 뭐 힘 이런 걸 다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러한 반응들이 감각과 뭐 충동, 판단 등등의 흐름 속에서 마음속을 막 휘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A번에 관련해서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그 어휘 문제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perception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1번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우리의 삶을 뭐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not A 법비에 표시할 필요 있겠죠. 이들이 세상에 우리가 해석하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마치 정신적 GPS와 마찬가지로 가이드도 해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빈칸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분명히 a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문장과 순접의 관계라는 걸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 비번에 관한 논점은 가이드라든지 쉐이프, 모양을 만든다든지 그런 관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차트라는 부분 자체가 물론 기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가이드 역할도 해주고 또 모형을 만든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크게 뭐 지장이 없다. 정답은 1번이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죠. 자, 26번에 관련돼서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아직 제가 여기까지 읽었었거든요. if 부분까지는 저는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장군이 이 데이터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산문에 관련해서 말했다면 스카우트는 감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은 최고로 이런 이야기나 시와 같은 부분들로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장군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카우트, 뭐 쫄병들 이런 애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상은 다른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분명히 26번에서는 이 무의식적 사고와 의식적 사고에 관련해서 글을 읽었었는데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는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을 일부 다시 눈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느낀 게 있었죠. 무엇을?
의식적 마인드라는 거는 장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반대로 무의식적인 사고라는 관점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스카우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알았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26번의 문제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 무의식적 사고에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대요. 우리 이런 통찰력에 직면했을 때. 자, 일단 그 다음에 2번. 의식적 사고가 무의식적보다 열등한.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지금 이 글은 의식적 사고와 무의식적 사고에 관련해서 두 차이와 그 역할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고 있는 요소였는데 장군은 산문에서 말을 한다면 반대로 스카우트는 구체화한다 그랬죠.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누가 더 뛰어나고 또는 더 열등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2번은 틀렸다. 그리고 3번은 무의식적인 사고가 우리의 감정에 대한 반응의 색채를 입힌다. 이 부분과 1번에 관한 부분은 사실 동일한 부분이죠. 그리고 4번은 무의식적인 사고가 내러티브와 페인팅으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지막 문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정답이 노출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번과 28번으로 넘어갈 텐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의 경우에는 주제 기반형과 맥락 기반형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주제 기반형에 관련된 출제비를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숙지해 두시면 되겠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먼저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에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되는 지점을 1번, 두 번째, 뒷내용 추론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하단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뒷내용 추론에 관련된 건 나중이고 먼저 우리는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에 관한 정답이 도출됐던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회사가 유연근무제와 그리고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회사로 복귀하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미국 근로자의 어, 어디에서 이런 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오피스 시장의 붐은 뭐를 그 주장을 해치고 있다. 자, 그 주장이라 봤더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한국의 오피스 시장은 붐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시장에서는 잘 나간다는 이야기고 뒤에 이어진 이 주장이라는 부분도 보게 되면은 오피스로 돌아간다는 거는 분명히 한국에서는 오피스 시장 어때요?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오피스 시장에서 붐이라는 부분은 해치다가 아니라 여기를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지지해준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olster, enforce, reinforce 이런 표현들로 바꿔야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곧바로 나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제 기반형이라기보다는 맥락 기반형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뒷내용 추론에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자, 저는 기준을 여기 얼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촬영하기 전에 학생들 물어보니까 commercial 여기서부터 잡았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얼소라는 부분부터 잡았어요. 자, 직원들 중에서 대략 30%가 지금은 혼합형 업무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요. 혼합형이라는 부분 자체가 유연근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연근무 자체가 재택근무와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는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는 그 부분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업 부동산 소유주가 뭐를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까? 공간을 줄인다던가 임차인들이 또는 이사를 완전히 간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이에서? 새로운 원격 근무 문화의 사이에서. 그래서 오피스의 공실률이 4분의 2분기에서 미국에서만 18.2%로 30년 만에 최고치였다라고 CBRE 연구에 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뒷내용 추론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장에 관련해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세 글자가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혼성금으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식률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질 뒷내용 추론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문제의 쟁점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라거나 아니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실률이 18.2%로 최대치였다면 그 다음은 해결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번.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무엇을 개발업자들에게 빈 사무실을 아파트로 전환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것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뭐를 돕기 위해서? 이런 미국의 오피스 시장 위기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 1번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뭘로써 느낄 수 있다? 해결책으로서 바라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8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번과 3번과 4번도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회사들에게, 조업원들에게 더 유연성을 줘. 그러면 더 망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는 오피스 시장이 붐인데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유연성을 더 주게 되면 더 위태로울 수 있겠죠. 3번. 지금 조사가 보여준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미 나왔죠. 근데 갑자기 Z세대와 2023년 졸업생들은 대면 근무를 원한다?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4번은 미국의 상업 부동산 업주들이 더 많은 업무 공간을 개발하려합니까? 큰일 나죠. 지금 가뜩이나 최고치의 공실률인데 여기다가 더 그렇게 한다면은 공실률이 더 커진다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와 똑같은 부분에서 29번과 30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문제가 순서 배열이 어렵다면 정말 어렵지만 쉽다면은 정말 쉽게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A번에 관련해서 우리가 A번이냐, C번이냐 둘 중 하나인데 자, 지금 보시면 명확하게 빈칸한 전략을 발전하는 데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직면했을 때? 이런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직면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전략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걸 똑같이 여러분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빈칸한 전략을 발달하는 게 중요하다면 A번은 뭐에 관한 설명이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결책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느껴야 됩니다. 자, 이어진 C번에 관련해서는 당신 세상이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C번은 우리가 뭘로써 느껴야 됩니까?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먼저 오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먼저 오겠습니까? 당연히 문제점이 먼저 오고 나중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정답이 2번과 4번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선택지가 C번 다음에 A번, C번 다음에 D번이었는데 갑자기 문제점 말하고 바로 해결책 나오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도출되는 게 어렵진 않았다. 자, D번이 그럼 왜 맞는지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D번에서는 예를 들어 영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래로 영국에서의 가장 높은 금리를 지금 이제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요.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높이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D번도 뭐에 관한 문제점에 관한 요소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C번 다음에 D번의 문제점으로 나아가는 부분 아주 괜찮다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번에 우리 순서 배열은 정답 4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자, 이런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경제라는 것은 어떤 전략을 발전시킬까?
엄격한 것도 괜찮아 보이고 투명한 것도 괜찮아 보이고 자율적인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2번이죠. 레실리언트라는 회복력 있는 이란 표현은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을 할 때 쓰는 표현을 바로 레실리언트, 회복력 있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처럼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갈 때 쓰는 형용사가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우리 심화 유형에서 이 문제를 이미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예시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가 나왔을 때 좌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음 날에 공부에 지장이 가면 안 되죠. 안 되는 걸 알면서 우리가 또 지장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상태의 집중력이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회복력,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좌절하는 그 순간을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결국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던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어떤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은 거지만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낄 필요가 있다. 문제점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넘어갈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29번의 정답은 2번이 들어갈 것이고 30번의 정답은 4번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31번과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빈칸 해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 초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선택지에서는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중심 소재가 대략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기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물론 두 번째 문단부터 읽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웠을 때는 선생님 저는 두 번째 문단과 또 내용 일치가 있으니까 저 세 번째 문단까지 읽었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저는 두 번째 문단만 읽고 정답이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췌독해를 했습니다. 라고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빈칸이라는 지점이 두 번째 문단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단락은 어떤 내용인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두 번째 단락까지 1차적으로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답니다. 새로운 차량들 2022년 전기차로 이제 14%가 팔렸던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비율적인 것도 여러분 수치와 같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연도가 거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2020년에는 5% 미만이었는데 지금 2021년에는 대략 9%였고 2022년에는 이제는 14%를 차지했던 거예요. 자, 이런 급증하고 있는 EV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부정적인 내용인지 긍정적인 내용인지는 더 지켜봐야죠. 단순히 변화가 막 시작됐다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바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변화가 막 시작됐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변화라는 부분인지는 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정의적 설명이 나오죠. 수요가 계속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미래 내연기관 차량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대. 또 규제를 하는 것의 결과로서 계속해서 급증하는 거예요. 수요가. 자, 그 다음에 왼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문장 가운데서 왼절이라는 부분은 앞 내용에 관련해서 항상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라는 걸 누누이 강조하죠. 자, 전체적으로 EV 차량에 관련해서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이게 내연기관 차량들의 비용과 빈칸하다면, 자, 5년 안에 빈칸하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업스윙을 기대할 수도 있대요. 자, 여기서 처음에는 위드라는 뭐 연음도 기억할 수 있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왜 정답이 4번이 되는가? 4번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일단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on a par with라고도 하는데 동등한 수준에 있는 뭐 비슷한 이라는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앞서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왼절이라는 부분은 앞 내용에 관련해서 부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떤 부분이 동일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수요가 급증해야 한다는 걸 정의한대요. 마찬가지로 급증한다는 부분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였습니까? 이런 보조금과 미래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뭐 좀 덜 생산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이게 원인이었죠. 됐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결과 원인 값에 관련해서도 내용 일치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봤었습니다. 결과 원인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언급이 되더라도 잘 눈치를 못 채는 파트예요. 근데 근거 기반 중에 단서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일단 눈여겨볼 필요도 있어요. 두 번째, 지금 분명히 앞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단계적 폐지, 보조금, 규제의 결과가 증가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가격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이 차량을 사면은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으로 돈을 더 줄게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런 판매량이 더 급증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슷해진다면 오히려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처음에는 3번이랑 좀 고민하지 않을까. 다만 3번에 우리가 단순히 비교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이 자체는 괜찮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뭐를 비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앞뒤 맥락 없이 비교 대상 간 차이만을 나타내니까 틀린 것이고 1번은 전기차 소유 비용이 at risk를 쓰게 돼버리면 오히려 증가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on the rise. 전기차 소유 비용이 마찬가지로 증가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4번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화면을 넘기지 않겠으나 어, 선택지를 읽었습니다. 선택지 읽었는데 정답이 결코 바로 나오질 않았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화면을 넘겨서 32번의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 제가 추가적으로 발췌독해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밑줄을 그어 드릴 테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유럽은 현재 EV 배터리 공급 사슬을 강화하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유럽이 이런 배터리 공급 사슬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류할 수 있어야 되겠죠. 2번. EV는 경차 부품 공급 업체를 늘려가는 중이다. 아직 이 부분을 또 찾은 적은 없습니다. 3번. 중국의 EV 배터리에 관련된 지배가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이것도 아직 우리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4번. EV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될 걸로 예상된다. 이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32번에 4번 빼고는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성 더 있겠다. 지금 이 문제는 결과 원인 구조가 시험에 출제된 건 아니었죠. 자, 그러고 나서 더 읽어보니 어느 부분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리튬 배터리 공급 체인에 관한 중국의 지배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더욱더 악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ggravate와 exacerbate라는 표현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도 빠르게 이제 봤다라고 가정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도 특정 공급자들에 관한 의존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더 있다. 지금 내용 전개를 더 열거를 하겠다. 그러면서 배터리가 EV 전기 차량의 전체 비용의 큰 부분이며 전형적으로 30에서 40%.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배터리가 더 커질수록 증가한대요. 자, 그러면서 어디에 이런 유럽은 열심히 배터리 공급 사설을 개발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해외 의존도가 여전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발췌 독해에서는 몇 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다. 아, 적어도 2번은 본문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문제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지체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시립대학교가 무작정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들만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체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시간이 충분히 소요되게끔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초과됐을 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과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과 그리고 B번에 관련해서 빈칸 완성이 거리가 띄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외대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은 또 외대도 문단이 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A번과 B번에 관련해서 그냥 선생님처럼 지금 읽기보다는 B번의 정답이 도출될 수 있는 지점까지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A번에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되는 지점 1번, 그리고 기준점을 두 번째로서는 빈칸 B번에 관련해서 읽는 부분으로서 방향을 잡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분명히 제가 전자 부분에서 B번까지 정답이 도출되는 부분으로서 읽지 않았을까 하는 수험생들이 읽었을 것 같아서 나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정답을 도출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읽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문제점과 해결책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어, 혹시라도 우리 또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부분들이 실제로 독해 나왔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게 직접적인 문제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대가 야, 이거 이렇게까지 나오는 정도면 이거 너무 변태같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점 해결책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또는 한번 생각 정도만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적어도 일단 우리가 중심 소재는 알 수 있겠죠? 탕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중심 소재는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탕핑이라 알려진 새로운 트렌드가 사회적 압력, 그러니까 구직 활동도 하고 또 업무 성과도 잘 나와야 되는 동시에 장시간 교대 근무까지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압력, 압박 속에서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뭐 변동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빈칸한 전략. 그랬을 때 해결책이라는 회복력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압력에 대항해서 뭘로써 알려져 있는 거다? 새로운 트렌드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책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를 해결책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류해 두세요. 보류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B번. 자, 저는 only부터 봤었는데 오로지 눕는 것으로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코멘트가 이후에 뭐 신화 웨이보라는 사이트, 정말 인기가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사이트, 뭐 네이버라고 할까요? 아닌가 네이트판인가? 네이트판 아니면 직장인은 블라인드 뭐 이런 부분들 거기서 굉장히 막 뜬 거예요. 또 아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에브리타임인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없었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뭐 에브리타임 뭐 그런 데서 이제 논의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그 용어가 탕핑이라는 용어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명한 사이트에서 언급이 되었으면 더 활활 타올라서 많은 대중들이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B번에 관련된 정답과 A번에 관한 정답이 각각 뭘로써 해독제와 유행어 정도로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4번 선택지 독이라든지 그러니까 문제점의 결과로 문제다라는 게 아니죠. 이런 건 피하고 그 다음에 부재책, 해독제 이건 괜찮고 근데 얘는 뒤에가 익명성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A번에 관련해서 선생님 저는 A번이 왜 해결책이라는 느낌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여기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그 생각 탕핑이라는 생각이 여기 또 나오죠. 과도한 업무가 아니야. 하지만 얘는 뭐에 만족해요? 달성할 수 있는 업적에 대해서 만족도 하고 이런 시간을 어떻게 허용해요? 긴장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밈도 만들어내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A번이 부정적인 값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따라서 정답 A번과 B번은 확실하게 정답 3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엔티도트라는 해독제라는 표현도 우리 오늘 리슬리언트와 마찬가지로 이런 회복력 있는 해독제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갈 때 쓰이는 형용사와 명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논리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특정 어떤 대학인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엔티도트라는 단어가 해결책이라는 부분으로서 이 논리에서도 정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논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시면은 1번 탕핑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 압력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직업 탐구, 직업 탐색, 뭐 구직 활동이라든지 높은 성과에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빈칸 A번의 문제를 풀었을 때 탕핑의 정의적 설명을 봤었잖아요.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니까 1번은 괜찮아요. 자, 그런데 2번은 탕핑을 통해서 중국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한다? 아니죠. 이미 누워서 눕는 것만으로도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탕핑을 다르게 말하면은 과도하게 업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를 내는 주의 그런 걸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한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겠죠.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주제 기반형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탕핑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도한 노동과 성과 압박으로 벗어나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정당한 적당한 성취에 만족하는 걸로 써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 제가 이제 회사의 국민은행에 이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성과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다 보니까 또 이게 고가 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저는 이제 퇴근을 했던 시간이 밤 12시에서 이제 새벽 2시까지 보통 일했던 적이 그래서 어, 그 이제 금융권이 여러분 생각보다 워라밸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또 3번. 이런 웨이브라는 사이트에서 토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뭐 에브리타임, 뭐 블라인드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그 트렌드가 확산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담론을 통해서 이것도 있었어요. 4번. 평평하게 눕는 개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그보다 위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lying down이라는 표현에 관련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평평하게 눕는 개념이라는 게 현명한 운동이다. 아마 이거를 좀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눕는 거 부정 아니야? 이거는 이제 본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4번 선택지를 골랐다면 정말 냉정하게 자기가 내용 일치의 문제를 풀 때 주관성을 개입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번과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빈칸 완성과 내용 유추에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선택지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화면은 넘기지 않겠지만 디지털 인문학에 관련해서 본문에 공통적으로 또 선택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빈칸 A번에 마찬가지로
33, 34번과 동일하게 정답에 도출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정답에 도출되었다면 빈칸 B번에 관련해서 두 번째 문단에 정답에 도출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동일하게 33번과 4번과 똑같은 부분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빈칸 A번과 B번이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접근하셨던 것과 달리 저는 어차피 B번 문단이 두 번째 문단의 서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문단에 정답이 도출될 수 있는 지점까지를 기준점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풀어도 될까요? 그렇게 풀어도 당연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첫 번째 서두부터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인문학에 관련된 정보.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not A 법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된 분야가 아니라 빈칸한 관행입니다. 이 관행은 우주를 탐구하는. 자, 첫 번째라는 구체적 설명, 두 번째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에서 너무 고맙게 더 이상 뭐뭐가 아니야. 인스테 대신에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not A 법비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프레인트가 유일한 또는 규범적인 매개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통일된 분야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대신에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게 뭐랑 같은 거니까 벗비 빈칸 A번에 관한 정답의 단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프린트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롭고 멀티미디어 배치로도 흡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사실 정답이 바로 1번이 도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문제 35번의 정답률이 좀 낮지 않았을까. 아마 그냥 나데이 법비로 인해서 unify라고 하면은 통합이니까 반대되는 단어는 당연히 divergent. 왜냐면 이 단어가 분기하고 갈라지고 나뉘는 단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divergent라는 단어를 골랐을 것이고 unify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convergent라는 부분을 보고서 지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면 안 됐습니다. 왜? 분명히 지금은 no longer, instead 뒤가 단서였어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가 그 자체로 새롭고 멀티미디어 배치로 흡수가 되었어요. 즉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서로 다른 요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수렴한다는 컨버전트라고 설명해 주는 형태죠. 선생님, 그러면 interdisciplinary, 그러니까 여러 학문이라는 표현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학문이라는 거는 이 지금 흡수하는 것처럼 다양한 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보는 디지털 인문학 이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 학문이라는 건 있잖아요. 협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융합으로는 괜찮은데 이 문제가 서로 다른 매체와 기술이 합쳐지는 개념이지 학문이 합쳐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번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여기서 intensified 강화된 집약된이란 단어를 고르게 돼 이거는 그냥 문제 잘못 푼 거예요. 강화되고 집약된다라는 것은 특정 한 부분을 더 심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지는 convergent라는 하나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서울시립대학교가 단순히 그냥 단어 싸움이 아니라 그 단어의 용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거 약간 선 넘는 거긴 한데 정확하게 그 단어의 쓰임새도 요구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숙지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문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인문학 이거 뭐 이렇게 발음하기 힘드냐? 인문학의 첫 번째 추세가 빈칸이랍니다. 근데 너무 고마워. 뭐가? 분사구문이 있잖아. 너무 고맙지. 자, 그래서 얘가 데이터베이스의 탐색과 검색을 동원하고 그리고 또 언어학을 자동화도 하고 또 하이퍼카드를 이런 중요한 배열 속으로 또 넣기도 한대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우린 이미 알 수 있죠. 무엇을? 지금 이미
정량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정량적인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다행인 거는 지금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몰랐어? 지금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알아야 된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네요. 두 번째, 첫 번째 추세가 있었고, 두 번째 추세는 뭔지 이제 봤어. 두 번째 추세라는 건 있잖아. 아, 이번에는 정성적이야. 그리고 해석적이야. 그리고 경험적이야. 그리고 감정적이야. 그리고 생성적이야. 여기까지 저는 봤습니다. 자, 느껴야 되는 게 혹시 있나요? 아무도 느껴진 게 없습니까? 일단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여기는 정성적이라 했으니까 단어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반이여인 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량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정량적이 뭐고 정성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편입학에서는 두 개의 대상에 관한 이분법적 사고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법은 우리가 영어에서 서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량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성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정성적이라는 단어를 보신다면 주관성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정량적이라는 표현을 보면 뭐를 기억해달라? 객관성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성적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뭘 기억해달라? 주관성인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두 번째 추세에서 정성적이라고 말을 했죠. 해석적이라는 건 우리 모든 사람의 해석이 동일한가요?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과 제가 접근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고 감정적이고 생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정성적이라는 부분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관성이고 또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 대한 반면에 정량적인 부분은요, 주로 국가 기관 같은 부분 많이 씁니다. 설문조사라든지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거.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게 정량적 평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회사에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게. 왜? 통계가 정량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치를 기반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일반화가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거는 그 맥락에 따라서 도입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무조건 정량적이 더 좋냐, 정성적이 좋냐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서로 다른 목적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성격이 다르면 정성적을 할 수도 있고 정량적인 걸 할 수 있어요. 늘 객관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도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합격수기를 썼다 가정합시다. 그 엄청나게 많은 합격수기 있겠죠.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다들 대학을 다르게 가겠지만 그 내에서도 공부하는 게 디테일한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합격 수익의 내용이 다르죠. 어떤 친구는 저한테 많이 혼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무서울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한테 별다르게 막 혼나본 적이 없어. 그냥 늘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별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면 그랬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다. 너무 선하시다.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뭐예요? 주관성이죠. 정성적이죠. 반대로 객관적 측정 가능한 거. 그런 통계 자료. 객관적인 설문조사 같은 거. 이런 부분에 퍼센티지에서 일반화가 가능한 결론도죠. 그런 걸 정량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선택지에서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자,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번 선택지 보면 일단 보류입니다. 왜? 우리가 읽었던 기준을 바탕으로 본다면 디지털 인문학의 변화하는 속성이 전통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 글로벌과 지역 네트워크를 이 지식 생산과 교환과 확산을 촉진시키는 걸로써 더 넓어졌대요. 아직 우리가 읽었던 부분만으로는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보류해둘 수 있습니다. 2번, 이거는 알 수 있죠. 디지털 인문학 정의됩니다.
다양한 관행의 집합으로. 이것은 변화된 유니버스를 탐구하는 건데 그 안에서 프린트는 더 이상 유일한 매개체가 아닙니다. 어디서 출제가 된 거죠? 빈칸 A번에 관한 흑백 논리를 바탕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흑백 논리는 우리가 근거 기반응에 관련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3번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의 근거를 두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정량적 방법을 우선시한대요. 정성적 접근 방법보다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분명히 첫 번째 추세와 두 번째 추세가 있다라고만 말을 했지 뭐가 더 뛰어나고 뭐하고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죠. 어디가? 이 뒷부분이 틀렸던 거죠. 뭐를 우선시하고 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자, 37번과 3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단의 개수가 총 3문단이고 마찬가지로 빈칸 A번은 첫 번째 문단에 있고요. 두 번째 문단 아니죠. 세 번째 문단의 시작점에서 빈칸 B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생각을 해볼 때는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의 각각 빈칸에 관한 정답을 도출할 것을 우선시하되 빈칸 한성에 관한 정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뭐를 까먹지 말자. 주제가 수록됐다는 걸 까먹지 말자. 자, 제가 주제와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줬었는데 제가 지금 제 데이터에 사진을 바로 언급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아직 저장을 따로 해두진 않았네요. 제가 대유형 파악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피드 올려준 거 있었죠? 그래서 대유형 파악에 보면은 제가 주제 제목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잡아야 되고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 오답하실 때 대유형 파악에 관련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도시라는 게 어차피 도시가 우리 중심 소재라는 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도시 너무 많아. 도시 중심 소재는 도시야. 중심 소재는 도시야. 도시가 우리를 빈칸할 수 있대. 어이구 원인 결과 A, B 그들은 뭐라고 읽어야 돼? 도시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서로서로 밀집할 때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도시. 그럴 때 뭐 한다? 질병이 확산될 수 있어. 그냥 재진술한 겁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악이 아닙니다. 도시의 밀집도가 수반되는 더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A, B. 도시라는 부분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부정적. 그러면 3번 지우고 2번 지우고 1번과 4번에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읽었거든요. 주제가 확실히 맞는지. 도시가 악마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악마화되고 있어요. 진짜 부정어 맞네. 어떤 부분으로? 악덕과 범죄의 소굴이에요. 벗을 읽고 싶으면 읽어도 되고 소거하고 싶으면 소거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인간의 굉장한 발명과 창의성에 관한 뗄 수 없는 엔진 등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A, B인데 문제점만을 말하고 있네. 그 다음 B번 도시의 삶은 빈칸입니다. 그렇지만 but 표시해야죠. 개개인의 도시가 끔찍한 리스크를 직면한대요. 그러면 일단은 도시가 뭐 할 수 있다? B번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뭐 할 수 있어? 끔찍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단이라는 거는 다 관통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주제를 관통할 텐데 세 번째 문단의 시작점도 뭐예요? 문제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제를 정확하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된다면 마지막 부분들 한번 가볍게 봐줘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압박감에 있다면 거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보는 건 본인 자유고. 자,
그러면 지금 살아남을 수 있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만,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비틀거리지만 갑자기 비틀거렸으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아니죠. 좋은 쪽으로 나와야죠. 흔들릴 수 있지만 괜찮아.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서 흔들릴 수 있지만 더 안 좋아? 아니잖아. 괜찮아 라고 말을 해줘야죠. 근데 도시 생활이 생존할 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지. 그치만 리스크는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럼 대한민국 말하는 것 같아. 자, 38번. 만일 현재 도시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 아주 완벽한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38번에 1번 아주 괜찮은 선지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도시가 계속해서 번영하게 만들어? 에이, 문제점인데. 한번 코로나 위기 이래로 인간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를 버려야만 하고 시골에 되돌아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4번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 뭐 지금 정치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정답 4번과 1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9번과 40번 이 문제는 어려우면 어렵고 쉽다는 건 아니에요.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적절치 않은 어휘처럼 또 나왔네요. 그리고 내용 추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는 확실하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인물 둘이 나오면 항상 뭘 조심하자, 뭘 필수해야 된다. 크로스 체킹은 필수이다. 글의 전개 방식은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 대조로 나와야 할 가능성도 높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적절치 않은 어휘 추론에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될 수 있는 지점이 이 글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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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분명히 사랑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성이라는 건 사랑의 중요한 특색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사랑의 사다리라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X는 Y를 사랑합니다. 자, 플라톤은 사랑이라는 걸 어떤 단계로 말합니까? 사다리가 있나 봐요. 제가 이제 밑에다가 그렸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X가 Y를 사랑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Y가 육체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뻐서 좋아하는구나. 이러한 사랑의 종류는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시들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굉장히 바람입니다. 부연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느낄 때는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구나.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쓰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러한 가장 낮은 단계에서 사랑이라는 게 지속적이지 않다는.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이 이번에 나오네요. 표시해 줘야 되겠죠. 만일 X가 Y를 사랑한다면 그러한 이유가 Y는 재밌어. 또 X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X의 사랑은 정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둘 다 지속될 수 없다는 건 똑같은 마인드죠. 그런 이유가 Y가 갖고 있는 만족감과 그 즐거움과 유용함이라는 건 지속되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리는 어떤 주장을 찾았다? X는 Y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P를 위해서 X는 더 이상 Y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할 때? P가 사라질 때. 조건부가 뭐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P가 있으면 좋아해, P가 없으면 안 좋아해 원인과 결과가 이어졌다는 걸 이 문장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고퀄리티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플라톤의 경우에는 사랑을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어서 플라톤의 경우에는 Y에 대한 X의 사랑은
Y의 육체적인 미에 기반을 두었을 때 다른 이유로 뭐 하지 않는다? 지속적이지 않다. 자, 예를 들면 X가 처음에 알았어요. 육체적인 사랑이 Y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육체적 사랑이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유되고 있음을 알았더래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Other kind of beauty라는 표현은요. 이 아름다움이란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은 꼭 사람만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에 비교가 안 돼. 라는 걸 아는 걸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아니죠. 정답은 2번이죠. 처음부터 이런 걸 알았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육체적 아름다움이 다른 걸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게 뭐예요? 아, 이 사람이 계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사랑을 가장 낮은 단계로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부터 느낀 게 아니라 이거를 마지막에 깨닫고 나면은 어디로 올라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X가 Y를 좋아하네. 그 좋아하는 이유에는 P가 있었네. 예를 들면. 근데 P가 없으면 Y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겠네. 이거는 원인이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봤던 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반대로 40번에서 우리가 적어도 몇 번은 3번은 틀렸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에게는 사랑이라는 유일한 종류가 있다. A. 계난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건 지울 수 있죠. 다만 플라톤이 어떤 사상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는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시사점을 두자면은, 첫 번째, 이번 2024년도에서 제가 정말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원인과 결과 아니죠.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문제점 해결책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점 해결책에 관련돼서 좀 약하면은 우리 글의 원리 교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 문제점 해결책만 추가적으로 교재를 좀 빨리 추가로 만들어 줄지. 그거는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고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점 해결책 나왔던 부분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연습해 주시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점 해결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시립대학교의 문제 관련해서 기준점에 관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았다. 여러분들이 시립대학교에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작년에 문제를 풀고 나왔었던 수험생들 중에서 칭찬하는 수험생은 없었을 거예요. 문제 너무 막 안 좋다. 별로다. 내가 얼마나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문제를 이따구로 내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정말 출제자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냈던 문제였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은 소요될 수 있게끔 냈고 또 기준점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출제를 했었다. 다만 단순히 번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해석만 하고 다 읽고 문제 풀고 그렇게 정답 도출하고 그런 부분은 애초에 불가능할 수 있게끔 또 하나 단어만 안다고 해서 논리를 그냥 풀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원천 봉쇄해서 정말 문제다운 문제들로 인해서 합격자를 가려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차, 2차, 3차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 있는데 시립대학교가 물론 지원자 말고 그 이제 모집 인원에 있어서는 좀 적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문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마음에 들진 않죠. 뽑는 인원이. 자, 그런데 매년 지금 현재로서는 시립대학교가 늦게 보는 입장을 올해도 고수한다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집중력이 정말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현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까지 여러분들 계속 공부할 수 있고 제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리하니까 집중이 안 될 때는 부탁하건대 집에서 하지 말고 학원에 나와서 공부해라. 이맘때쯤 되면 공부 못 합니다, 거의. 거의 뭐 포기가 아니라 끝났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시립대학교가 거의 마지막에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를 꼭 연습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쯤 되면은 제가 바라는 거는 한양대가 한 3회독, 4회독은 되어야 하죠. 제가 그렇게 또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정말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분석 또 해주고 또 해줬으면 좋겠고 또 수험 기간의 시기가 또 짧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 짧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때 또 집중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3차에서 학업 계획서도 있을 텐데 또 완벽하게 잘 써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4학년도 우리 편입학 전형 필답고사 문제 인문계열 시립대학교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대학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